한경사 6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사회가 자리를 잡고 동아시아의 질서가 안정되면서 사회가 점차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건국 초기에 추구했던 북진 정책도 사실상 포기하고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있던 세력들은 점점 소외되며 왕권이 약화되고 왕은 지방 세력을 중심으로 문벌 귀족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문벌 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세기에 들어와 이 갈등이 심화되고 고려 인종 때 외척을 통해 권력을 독점했던 이자겸을 쫓아내고 왕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궁궐이 불타기도 합니다. 인종은 김부식 등 문벌 귀족과 신진 세력과 힘을 합쳐 이자겸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문벌 귀족이 정치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인종은 서경 출신인 정지상 등을 기용하여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서경파와 개경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묘청 등 서경 세력은 풍수 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서경파는 임금을 황제로 칭하고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부식 등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의 반대에 직면하자 묘청 등 서경파는 1135년 서경에서 묘청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부식 등 개경파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고 문벌 귀족의 독점은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 중에 하나가 인종을 모시는 무신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정중부는 김돈중을 혼내주었고 이를 알게 된 김돈중의 아버지인 김부식이 정중부를 벌하려 하자 왕이 정중부를 피신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묘청의 서경천도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26년) 고려의 17대 임금인 인종은 외척인 이자겸이 반역을 일으키자 당시 그의 측근이었던 척준경을 포섭하여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 정계에서 개경 귀족 세력들의 힘은 위축되었고 반면에 서경의 신흥 세력들은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실주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지지 기반이 필요했던 인종은 서경 세력들과 연계하면서 이들을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파들은 당시 서경 출신의 승려인 묘청이 주장하던 서경천도론에 크게 매료되어 있었는데요. 서경천도론이 현실화가 될 경우 자신들이 조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들은 1127년 갑자기 인종에게 묘청을 천거하였습니다. 이후 인종을 만나게 된 묘청은 당시 유행하던 풍수도 참설을 기반으로 개경의 직위가 쇠하였으니 개경을 떠나 왕기가 성한 서경으로 천도하면 고려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서경천도를 설득하였는데요. 마침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던 인종은 그의 주장에 솔깃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종의 마음이 움직이자 묘청을 포함한 서경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128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나 인종의 서경 행차를 성사시켰으며 서경의 새 궁궐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궁궐은 1129년 2월 대화궁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되었으며 이에 맞춰 인종이 4번째 서경 행차에 나서면서 서경 천도운동은 큰 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묘청과 서경파들의 천도 노력은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묘청과 서경 세력들은 서경 천도를 위한 움직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표문을 올려 칭제 건원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반대 의견이 심하여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 1130년 8월에는 갑자기 서경의 중흥사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서경 천도운동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1132년 2월 인종의 6번째 서경 행차 도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극심한 비판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린 묘청은 급기야 무리수를 쓰고야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132년 4월 기름이 들어간 떡을 대동강에 던져 수면에 기름이 흘러 오색으로 빛나게 한 후 강물이 오색으로 빛나는 것은 용이 침을 토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천년에 한 번 잊기도 힘든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사기를 친 것이었죠. 또한 그는 이러한 상서가 있을 때를 놓치지 말고 금나라를 공격하자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그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버리자 국정을 농당한 묘청일파를 배척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면서 묘청일파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풍수지리상 명당이라는 서경의 대화궁에 여러 번 벼락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인종이 갑자기 맹렬한 풍랑을 만나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묘청일파 입지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죠. 이에 벼랑 끝에 몰린 묘청일파는 1134년 말 인종에게 서경으로 행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힌 인종이 이를 거부하자 1135년 1월 4일 결국 묘청이 유참, 조광 등 강경 서경파들과 함께 국호를 대위국이라 정한 후 연호를 1000개로 본인의 군대를 천견충의 군이라 명명하며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이들은 서북면에 각 성을 지키던 무장들을 체포하고 행정권을 접수한 뒤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려 했는데요. 한편 이 사실이 개경에 전해지자 인종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곧 반란임이 확실해지면서 백관들을 소집하여 논의한 후 김부식을 총지휘관으로 삼아 토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묘청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전혀 몰랐던 온건 서경파들은 계속 개경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반란 진압에 나선 김부식은 먼저 화근을 미리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개경에 있던 온건 서경파인 정지상, 백수환 등을 처형했습니다. 이후 그는 곧바로 서경으로 진격하여 서경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기 시작했고 이 여파로 반란 지역에 있던 많은 성들이 정부군에 호응하면서 서경의 반란군들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후 김부식은 서경성으로 경문을 보내 반란군들을 여러 차례 회유하였는데요. 이에 묘청에 부하였던 조광은 투항해야 할지 말지를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 측 인물이 조서를 가지고 서경성으로 입성하자 서경 사람들은 묘청을 살해한 후 그의 목을 개경으로 보내 항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 역시 인종에게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는데요. 하지만 김부식 외의 세력들은 서경에서 온 사람들을 하옥시킨 후 오히려 김부식에게 서경성 토벌을 재촉하였고 이에 서경의 반란군들을 이끌던 조광이 조정에서 항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고는 다시 항거하면서 결국 대치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서경성이 견고하다 보니 양측의 대치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김부식은 성 안에 군량이 남아있고 사기도 꺾이지 않았으니 지금 공격해도 이기기 어렵다. 작전을 잘 세워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찌 꼭 빨리 싸워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라며 서경 주변에 여러 개의 성을 증축하여 아예 지구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자 서경의 반란군들은 점점 군량 부족에 시달리고 탈주자가 늘어나면서 힘을 잃어가는데요. 이에 정부군 진영에서는 윤원이와 지석승이 대군이 출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질질 끌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몰래 기습작전을 펴서 적의 겹성을 파괴해버리면 손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김부식에게 은밀하게 성을 급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부식은 드디어 병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마침내 서경성을 향해 총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전쟁으로 방심하고 있었던 서경의 반란군들은 허를 찔려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성 안의 군사들이 동요하자 전세가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한 조광 등의 수뇌부들은 밤사이에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 안의 남은 무리들이 정부군에 항복하면서 묘청의 난은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묘청이 일으킨 반란이 진압된 결과 서경 세력들은 완전히 몰락하였고 이후 분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서경은 고려 제2의 수도라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분위기가 강화되어 훗날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한말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우는 묘청의 행동을 광망하다라고 표현하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묘청의 난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묘청의 난이 실패로 끝나고 개경 중심의 몬골 귀족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몬골 귀족은 더욱 보수화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신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군인들의 불만도 커져가게 됩니다. 의종 24년 1170년에 이의강,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무신들은 중방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중방이라 함은 상장군 8명과 대장군 8명으로 구성된 무신들의 최고 회의기구를 말합니다. 무신 집권 시기의 권력 변화를 보시면 1170년 이의방, 이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리고 최씨 집안에 의한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를 거쳐 김준, 이면 임유무에 이르기까지 무신 집권 세기의 권력이 변화하게 됩니다. 권력 다툼이 30년 가까이 계속되다가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다툼이 다소 멈춰지게 됩니다. 최충헌은 교종도감을 만들어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도방을 두어 신병 경호와 함께 반대 세력을 감시하였습니다. 최충헌이 만든 교종도감은 최충헌이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이후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되어 무신 정권 내내 존속하게 됩니다. 도방은 경대승의 경호와 집권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사조직으로 경대승의 사후 폐지된 것을 최충헌이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최충헌 이후 집권한 최우는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인사의 기준으로 학문적 소양보다는 실무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때 향리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선별초를 설치하여 도방과 함께 군사적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13세기에 몽골이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몽골과는
우호적 관계에서 출발하나 이후 몽골 사신이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항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처인 부고구의 전투에서 적장 몽골 장군 살리타를 사살하는 등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황룡사 고축 목탑이 불타기도 하였고 강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몽골과 대항했던 삼별초는 본래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고 야별초의 규모가 커지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몽골군에 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신해군을 합쳐 삼별초가 되었습니다. 삼별초는 몽골과의 항쟁 기간 동안 정권 유지와 권력 쟁탈전에서 친위 역할을 맡은 정치 군인의 역할도 하였으나 몽골에 대항하여 진주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신 정권의 기반은 약화되게 되고 1259년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후 몽골의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고 원은 일본 원정을 하면서 고려에게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하게 됩니다. 원은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를 빼앗고 고려의 왕과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면서 고려와 원은 부마와 장인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육부는 사사로, 중추원은 밀직사로 직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고 만호부를 설치하여 군사권도 통제하였습니다. 정동행성의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으로 정동은 일본 원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중서성은 원나라의 중앙행정기구인 중서성의 지방 파견기관을 뜻하게 됩니다. 고려는 금과 은, 인삼을 특산물로 바쳤고 원에 매를 바치기 위해 응방도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고려의 여성을 공료로 뽑아 보내야 했으며 이 시기에 몽골의 통역관이나 환관, 원공주의 수행원 등 부원 세력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전통적인 문벌 귀족 가문 일부와 무신 집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등과 함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은 도평 의사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고 과거보다는 음소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습니다.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양민을 억압하고 노비로 삼는 등 사회적 폐단을 일삼았습니다. 원 간섭기에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왕의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원내 충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수광, 충혜왕 같이 이 시기의 왕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원나라와 관련한 고려와 원가의 항쟁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1207년 서하 침공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대외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1211년이 되자 이번에는 금나라 정벌을 단행하였는데요. 이때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사륙을 자행하며 북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금나라가 몽골군의 침략을 받아 엄청난 혼란에 빠지자 당시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들이 이를 틈타 요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요동지방에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후 거란족들은 칭기즈칸에게 사람을 보내 충성을 맹세하며 금나라를 같이 공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 가 칭기즈칸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갑자기 철회했고 이에 몽골군은 곧장 이들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거란족 유민들이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고려군은 몽골군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들을 모두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몽골은 마치 자신들이 큰 은혜를 베푼 듯이 고려와 협약을 맺어 해마다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였고 몽골 사신은 고려에 올 때마다 매번 횡포를 부렸는데요. 이로 인해 고려 측에서 점차 반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와중에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 국경지대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몽골 측은 이를 고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1231년 장수 살리타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 고려를 침공하도록 명령하면서 몽골의 제1차 침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해 8월에 압록강을 넘은 몽골군은 의주 등을 빠르게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고려군은 박서, 김경손 등이 귀주에서 이들을 막아냈으나 얼마 안 가 몽골군에 의해 수도인 개경이 포위당하자 고려 조정은 결국 왕족을 인질로 보내 몽골군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려의 실권자였던 무신 정권의 최후는 몽골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 다시 몽골에 대한 항전태세에 돌입하자 이러한 낌새를 눈치챈 몽골 측은 곧장 살리타에게 군사를 주어보내 고려의 서북면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으며 연이어 서경과 개경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인 남경을 함락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해전에 취약했던 몽골군은 이때 강화도만은 공격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살리타는 강화도로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려 조정이 거부하자 다시 남하하여 이번에는 용인의 처인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투 과정에서 김윤후라는 인물이 화살을 쏘아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자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몽골의 2차 침입은 끝이 났고 고려군은 즉각 빼앗긴 땅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1234년 드디어 북중국의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 제국이 탕후타이라는 인물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를 침공할 것을 명령하면서 몽골의 3차 침공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 몽골군은 무려 4년간 고려의 전 국토를 유린하며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주 황룡사의 구축 목탑이 몽골군에 의해 불타 없어지기도 하였죠. 한편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머물며 계속 몽골군에 대항하는 한편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이때부터 대장경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에 의해 고려의 전 국토가 계속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고려 조정은 결국 1238년 몽골군에게 강화를 제의했고 이에 몽골군은 고려왕의 입조를 약속받고는 다음 해인 1239년에 드디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고려 측은 몽골군과 약속한 왕의 입조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왕족인 왕전을 왕의 동생으로, 그리고 왕전의 사촌형인 왕준을 왕자라고 속여 볼모로 보냈습니다. 이후 양측은 당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몽골 제국의 2대 대칸인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자 다음 대칸의 자리에 오른 구유크 칸은 1247년 갑자기 군사를 보내 고려 측의 입조와 더불어 강화도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침공해 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본국에서 구유크 칸이 사망하자 금방 회군하였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에 즉위한 몽케 칸은 1253년 장수 예케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를 침공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고려 조정 측이 강화도를 굳게 지키며 몽골군에 대항하였고, 또한 앞선 2차 침공 때 살리타를 전사시킨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한 달이 넘도록 몽골군을 공세를 막아내자 전세가 불리해진 예케는 얼마 안가 고려 조정에서 왕자 왕창을 보내와 항복을 청하자 결국 철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몽케칸은 고려 왕이 강화도에서 나와 자신에게 입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1254년 장수 자랄타이를 보내 다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자랄타이는 고려의 전 국토를 휩쓸고 다니다가 그해 9월이 되자 충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충주성에서 고전한 몽골군은 포기하고 이번에는 상주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상주산성 역시 몽골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얼마 안가 몽케칸의 명령으로 군사를 돌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려 측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여 몽골군에게 붙잡힌 포로만 무려 약 2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얼마 안가 또다시 침공하여 이번에는 강화도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마침 몽골의 사신으로 갔던 김수강이라는 인물이 몽케칸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몽골군은 다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257년 고려 측이 몽골에 보내던 공무를 갑자기 중단하자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또다시 고려를 침공해 왔는데요. 이에 재차 몽골의 사신으로 간 김수강이 강화도에서 나올 것과 친조를 조건으로 몽케칸으로부터 몽골군 철수 허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해서 몽골군은 다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몽골군은 고려가 약속을 지킬 조짐을 보이지 않자 1258년 4월에 또다시 고려를 침공해 왔는데 이것이 몽골의 9차 침입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몽골군과의 여러 차례 전투 끝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1259년 태자 왕정을 보내 몽골군과 강화를 맺었고, 이를 마지막으로 고려와 몽골 제국 간의 전쟁은 28년 만에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1259년 몽골군과 강화를 맺은 후 몽골 제국에 입주하기 위해 몽케칸을 만나러 가던 태자 왕정은 도중에 몽케칸이 병사하는 바람에 몽골 제국의 대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 제국은 대칸의 자리를 두고 아리크 부카와 쿠빌라이 두 유력자 간의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왕정은 둘 중 한쪽을 선택하여 만나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는 결국 쿠빌라이를 만나기로 결정하였고 곧장 그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요. 얼마 안가 그를 만나게 된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하며 고려는 머나먼 나라로 그 옛날 당태종이 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에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 둘은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때마침 고려에서 고종이 사망하여 고려의 임금 자리도 공석이 되자 쿠빌라이는 왕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여 귀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쿠빌라이는 왕정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되더라도 고유한 풍습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고려는 이후 몽골 제국의 반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 그가 귀국하여 고려의 다음 임금이 원종으로 즉위하였음에도 당시 무신 정권의 새로운 집권자가 된 김준의 반대로 개경 환도가 어려워지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얼마 안 가 이면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김준을 살해하고 1269년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며 원종을 폐위시킨 뒤 왕창을 영종으로 즉위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종은 몽골의 압박으로 인해 금세 물러났고 이면 역시 얼마 안 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면의 아들인 임유무 역시 원종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오랫동안 고려를 지배했던 무신 정권은 마침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이후 1270년 고려 조정은 드디어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였고 이제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간섭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원나라와의 전쟁에 관한 자료를 보셨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과 부원 세력의 책동으로 고려의 사회 경제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원과 부원 세력의 반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14세기 중반 원이 쇠퇴 조짐을 보이자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원의 간섭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철로 대표되던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관제와 복직을 회복하였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였고 쌍성 충관부를 공격하여 고려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농장을 없애고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전민 변정도감은 고려 후기 권문세족이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본래대로 바로잡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로서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성균관을 정비하여 이색, 정몽주, 정도종 등 신진사대부를 길러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지방 향리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하였습니다. 성리학을 적극 수용하였고 불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348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반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나라는 외부의 정세보단 내부의 반란 진압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만주 지방에서는 나하추와 같은 독자적인 지방 군벌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온 고려의 입장에선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1351년 원나라에 붙잡혀 있던 강릉대군이 고려에 돌아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고려는 마침내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직후부터 고려 내부에 남아있는 원나라의 영향력을 없애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려의 영토까지 넓히려고 했는데요. 이 또한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변의 친원 세력들을 정리하고 잃어버렸던 옛 땅을 되찾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1356년 6월 장군 인당에게 군사를 주어 압록강 건너의 파사부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파사부는 오늘날의 중국 단둥시로 과거에는 서안평이라고 불리며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역시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했죠. 즉 공민왕이 인당에게 이곳을 공격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요동 정벌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해 7월에는 과거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 1364년이 되자 중국 대륙은 한족인 주원장이 25만 대군으로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킨 후 명나라를 건국하는 등 혼란스러운 왕조 교체기에 들어서 있었는데요. 이때 명나라와 원나라가 서로 다투느라 만주 지방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간파한 공민왕은 먼저 새롭게 부상한 명나라의 저자세를 취해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는 한편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1370년 1월 이성계에게 옛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녀산성을 공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고려군의 숫자는 총 1만 5천 명으로 상당한 숫자였죠. 그리고 명에 따라 출정한 이성계의 고려군은 곧바로 진격을 시작하여 이후 압록강을 건넜고 드디어 만주 지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오녀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자는 이오르 티무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이성계의 고려군이 근방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오르 티무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전투를 벌이더니 도중에 갑자기 나는 본래 고려 사람인데 원컨대 부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이성계에게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이오르 티무르의 투항에도 불구하고 오녀산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고안이라는 자가 성에 주둔하며 버티며 항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성 앞에서 부하의 활을 빌려 눈앞에 보이는 적군 70명의 얼굴에 모두 화살을 박아넣는 엄청난 사격 솜씨를 펼쳤고 이에 경악한 고안이는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던 자가 도망쳐버리자 성을 방어하던 군사들은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고려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근방에 널리 퍼지자 근처의 여러 성들이 고려군에게 항복해왔습니다. 즉 이성계는 별다른 피해도 입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었죠. 또한 이때 그에게 투항해온 사람들의 숫자만 무려 약 5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성계의 놀라운 활약으로 오녀산성을 차지한 고려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동지방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곧바로 요동정벌에 나설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요동지방을 공격했다간 중국의 명나라와 만주지방에 있던 원나라의 군벌 세력들에게 반감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려에게 요동을 정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 공민왕에게 숙청되었던 기철의 아들인 기사인 테무르가 요동의 동령부를 기점으로 원나라의 유민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킨 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고려의 북쪽 반경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에 공민왕은 기사인 테무르의 침공을 막아낸 후 이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곧바로 그들의 본거지인 요동성을 향해 칼끝을 세웠습니다. 즉, 저놈이 먼저 우리를 건드렸으니 저놈의 근거지를 소탕해서 보복하려고 하는데 불만 있냐? 라는 식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1370년 10월, 공민왕은 마침내 이이님, 지용수, 이성계 등에게 군사를 주어 본격적으로 요동정벌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1370년 10월 30일, 압록강에 도착한 고려군은 부교를 만들어 3일 만에 강을 건넜고 11월 2일 압록강 도하를 마친 이들은 엄청난 행군 속도를 보여주며 고작 2일 만에 요동성 근처에 도착해 주둔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선봉대로 3,000명의 기병을 먼저 보내 요동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요. 그러자 고려군의 선봉대를 본 요동성의 성주 기사인 테무르는 어라?
고려군의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고려군의 본대가 도착하자 고려의 대군을 보고 절망에 빠진 그와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급격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사인 테무르의 부하 장수인 처명이란 자는 끝까지 고려군과 대적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러자 고려군의 부원수인 이성계는 그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자 화살을 쏘아 처명의 투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항복을 권유했는데요. 하지만 또 거절을 당하자 이번에는 화살로 처명의 허벅지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처명은 상처를 치료한 후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와 덤볐고 이에 이성계는 화살로 머리를 맞추겠다고 협박하며 마지막으로 항복을 권유하였는데요. 그러자 처명은 결국 말에서 내려 이성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기사인 테무르의 맹장이었던 처명이 항복해오자 사기가 오른 고려군은 곧바로 요동성에 총공격을 감행하였고 반나절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1370년 11월 4일 드디어 요동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해의 멸망 이후 약 450년 만에 드디어 고려가 요동지방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동성 점령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성이 함락될 당시 군사들이 실수로 성 안의 군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렸고 더군다나 본국인 고려에서 오던 보급조차 내부 사정으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려군은 결국 요동에서의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고려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만주의 원나라 군벌 나하추가 고려군을 요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왔는데 당시 고려군의 지휘관이었던 지용수가 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변소와 마국간을 보고는 변소와 마국간을 만든 것으로 보아 대우가 질서정연하니 습격하는 것은 무리다 라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고려군은 11월 9일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1차 요동정벌은 군량창고에 불을 지른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으며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요동을 점령하는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려와 몽골 간의 고려의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요동 정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과 고려 말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한족이 중국 본토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홍건족의 일부가 원에 쫓겨 고려를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경이 함락당하고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인해 왜구들이 내륙 깊숙이 쳐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등장하여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최영과 같은 세족 출신도 있었으나 이성계나 정지 같은 지방 출신으로 성장한 인물들이 더 많았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수많은 승리를 통해 명성을 쌓았고 왜구를 물리치며 정치적으로도 크게 출세하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 신진 사대부와 함께 고려 말의 중요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동 정벌과 관련하여 위화도 회군을 통해 세력이 분열되었고 위화도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주도했던 최영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 6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